그날 시댁이 발칵 뒤집힌 이유요. 동서가 놓고 간 휴대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꺼져 있지 않았다는 게 모든 걸 바꿔놨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유는 동서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저보다 2살 어리고 결혼한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처음엔 참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아이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시댁에만 오면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뭔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는 시댁에 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인사도 대충 하고는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서 동서가 갑자기 급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가 아프다나 뭐라나?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래 얼른 다녀와 하셨고 동서는 허겁지겁 나갔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시댁에 두고 간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동서가 나가고 나서 한참 뒤 시아버지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고 이거 누구 거냐 하셨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보니까 동서 거더라고요. 화면에 띄워진 배경 사진도 그렇고 케이스도 익숙했어요. 아이고, 얘가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했나 보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들고 안방에 놔뒀어요. 꺼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댁에 다시 모이게 됐어요.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몇 분 뒤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저도 모두 멈춰섰죠. 시어머니는 손에 동서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봐버렸어. 이걸 내가 들어버렸다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휴대폰에서 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던 걸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저에게 건넸어요. 너도 들어봐.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고 그 안에는 동서의 목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그 집 진짜 웃겨. 나만 없으면 다들 평화로운 척 하잖아. 근데 내가 있으면 그 며느리 진짜 꼴 보기 싫어. 걔는 왜 그렇게 시댁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니까 너도 좀 더 세게 나가. 그래야 네가 중심 잡지. 아, 나 이번에 일부러 휴대폰 안 껐어.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동서가 일부러 녹음을 남겨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들은 거였고 그래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였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이게 진짜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반찬을 준비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남편도 말수가 줄었고
시아버지는 신문만 들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 휴대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담긴 말들, 그 조롱, 그 의도적인 상처.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예전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뭔가 점점 달라졌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동서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동서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순수하고 따뜻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기 시작하면서 동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질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로 이어졌죠. 시어머니는 경상도 출신이세요. 말투가 좀 세고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지만 속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복이네, 복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시댁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동서에겐 상처였던 걸까요? 동서는 서울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재혼한 시어머니를 따라 시댁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가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늘 외부인처럼 느꼈던 걸지도 몰라요.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는지, 왜 저를 향해 적대감을 품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했어요. 동서가 다시 올까봐, 또 무슨 말을 할까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서는 그날 이후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 아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날 그 녹음 다 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그 아이 예전부터 좀 불안했어.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이 이상할 때가 많았거든.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사춘기라 생각했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 특히 너랑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을 낮게 봤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동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걸 녹음으로 남기고 일부러 상처를 주려 했다는 건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동서의 SNS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 아이는 시댁에 대한 불만을 익명 계정으로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시댁 며느리 경쟁이 너무 피곤하다. 어디까지 잘 보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여자, 진짜 가식 덩어리 같은 글들이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동서의 SNS를 계속 지켜봤어요. 익명 계정이었지만 글의 말투나 시간대 그리고 사진 속 배경까지 모두 동서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듯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시댁에선 늘 내가 투명인간 같아. 그 여자는 웃기만 해도 칭찬받는데 나는 뭘 해도 부족하대.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떠올렸어요. 우리가 처음 갈등을 느꼈던 그 날을. 그건 지난 설날이었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고
저는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동서는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거실에 앉았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냥 왔니? 하고 말았고 저는 그저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며느리는 손이 참 빠르다. 음식도 잘하고 인사도 바르고 복이야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동서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그 눈빛,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동서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는 참 잘하네요. 시댁에서.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칭찬인가 싶었지만 그 말투엔 뭔가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노력하는 거지.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동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해서 좀 숨 막혀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비난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지만 둘만 있을 땐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제가 뭘 하든 무시하듯 지나쳤고 시댁 단톡방에서도 제 메시지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그건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샀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자르자마자 저 먼저 갈게요 하고 나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질투하는 건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질투.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해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서도 필요한 말만 했고 시댁 모임에서도 거리를 뒀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어요. 동서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저를 무시하고 제가 말하면 끼어들고 심지어는 제가 만든 음식에 좀 짜네요. 같은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너 요즘 왜 그래? 하셨지만 동서는 그냥 제 입맛엔 안 맞아서요 하고 넘겼어요. 그 갈등은 점점 커졌고 결국엔 그 녹음 사건으로 폭발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조용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평소엔 그렇게 급하게 모이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저도 모두 긴장한 얼굴로 시댁에 도착했죠.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그냥 밥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 집안에 정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는 손에 동서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 휴대폰, 그 녹음이 담겨 있던 그 기기였죠. 이걸 내가 들었어. 그리고 너희도 들어야 해.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실에 울려 퍼진 동서의 목소리, 그리고 그 조롱과 비난. 남편은 얼굴이 굳었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녹음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이거 일부러 남긴 거니? 동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 휴대폰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다 드러났어.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들 저만 보면 불편해 하잖아요. 언니는 완벽하고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해요?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네가 그렇게 느낀 거지. 아무도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 동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는 늘 웃잖아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시아버지 앞에서도 다들 언니만 좋아하고 저는 그냥 그림자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아이의 눈물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상처와 분노는 너무 깊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네가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도 되는 거니?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이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정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외침이었고 그 외침이 상처로 변해버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남긴 흔적은 너무 깊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따로 시간을 주셨어요. 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며 조용히 말하셨고 동서는 며칠 동안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집안은 잠시 평온해졌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하고 차분했죠. 남편은 그날 밤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우리도 너무 몰랐던 거 아닐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동서가 그렇게 외로워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걸. 하지만 그 아이가 선택한 방식은 너무 아팠어요. 상처를 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건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하니까요. 며칠 뒤 동서가 시댁에 다시 왔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으셨고 동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서로 상처 주지 말자. 그 순간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혹시 시어머니한테 제 SNS예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아니, 난 그런 말 안 했어.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누가 본 거지? 시어머니가 제 글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시 긴장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동서의 계정을 알아내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 찾은 걸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갈등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닫힌 마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글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과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롭다. 그 집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늘 혼자다. 그 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서의 마음은 아직도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동서와 마주칠 때마다 눈빛을 피했고 말도 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 아이가 너를 그렇게 느끼는 이상 너도 조심해야 해. 그 말은 너무 슬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조심해야 한다는 현실.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질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정말 가족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정말 가족일까? 라는 생각은 시댁에 갈 때마다 더 선명해졌어요.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 안엔 조심스러움과 불신이 가득했어요. 특히 동서와 마주칠 때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말은 없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나는 너를 믿지 않아.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번엔 네가 메인 요리 맡아줘 라고 하셨고 저는 정성껏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동서는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사도 대충, 표정도 무표정. 저는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됐고 시아버지는 제 음식을 드시며 이야, 이건 정말 맛있네. 우리 며느리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웃으셨고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데 동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저는 좀 짜네요. 입맛에 안 맞아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그럴 수도 있지. 입맛은 다 다르니까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동서의 말투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건 공격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서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는 참 열심히 하네요. 시댁에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데 동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요? 언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동서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 집은 그냥 남편의 집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아이의 말은 너무 냉정했어요. 그리고 그 냉정함은 저를 향한 감정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 요즘 더 이상해졌어. 나한테도 말 놓고 눈도 안 마주쳐.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 아이 남편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 자꾸 싸운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은 평소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또 다른 갈등의 불씨였어요. 그리고 그 갈등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어요. 며칠 뒤 동서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 제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 문자는 경고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또 다른 불편함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시어머니에게도 날카롭게 대했어요. 말끝마다 반항적인 기운이 묻어났고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어요.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보며 이제 좀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를 두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라는 생각은 시댁에 갈 때마다 더 깊어졌어요. 동서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고 시어머니는 지쳐 있었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 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묵묵히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너 혹시 동서 휴대폰에 뭐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췄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 아이가 휴대폰을 시댁에 두고 간 날 내가 녹음 파일만 들은 게 아니었어. 그 안에 사진도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진이요? 응. 근데 그 사진이 좀 이상해. 너도 한번 봐줘.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동서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그 휴대폰은 아직도 시댁에 있었어요. 동서는 그걸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폴더를 보여주셨어요. 그 폴더 이름은 기록이었어요.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시댁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 중엔 저도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거실에서 청소하는 모습, 시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왜 찍은 거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감시였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동서가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숨을 삼키셨어요. 저 사람 누구지? 그 말에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동서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체격도 다르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가방엔 낯선 로고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진은 단순한 셀카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흔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서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 왜 그렇게 시댁을 불편해했는지, 그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동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곧 진실을 향한 실마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확대하고 밝기 조절하고 그림자를 분석했어요. 그 남자는 분명 동서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동서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시댁에서 보여준 억지 미소가 아니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 우리 가족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서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거와 아닐까? 그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 그 녹음, 그 태도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시댁에서 점점 멀어졌고, 가족을 거부했고, 저를 적대시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도 사진을 다시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동서를 불렀어요. 이번엔 단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나중에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 결국 인정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요? 응, 그 남자, 회사 동료래. 몇 달 전부터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서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의 불편함, 저에 대한 적대감, 가족을 향한 거부. 그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불안과 방어였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된 게 다 내 탓 같아.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도 동생과 연락을 끊었어요. 가족은 조용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모든 걸 알게 됐고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구나.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동서의 얼굴, 그 녹음, 그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물까지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그동안 저는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조롱당해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공격이었고 파괴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도 말할 거야.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동서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괜찮겠니? 너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처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몇 시간 뒤 동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봐요.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동서는 평소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도 외로웠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상처 줘도 되는 건 아니에요. 동서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녹음 남긴 것도 사진 몰래 찍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도요. 그 순간 동서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언니, 그건 이제는 숨기지 마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책임져야 해요. 그 말에 동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무너진 건 당신이 만든 벽이에요. 그 벽 안에 갇힌 건 당신 자신이에요.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작은 평화를 느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고 단톡방에서도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시아버지는 그저 신문만 넘기셨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 네가 직접 말한 거 정말 용기 있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꺼내놓은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은 쉬어졌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나도 너무 무심했나 봐.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마음을 숨기고 살잖아요. 그걸 꺼내는 건 결국 자기 몫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죄책감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동서가 빠진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평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고, 시아버지는 식사 중에 제 요리를 칭찬하셨어요. 남편은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 다시 숨쉬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랜만에 나온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건 상처를 마주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끝에 얻어진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저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깊은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자리를 되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에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동서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이제 이 집에 없었고 그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평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더 자주 부르셨어요. 우리 며느리랑 차 한잔 해야지 하시며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는 식사 중에 이제야 집이 집 같네 라고 하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 이 시댁에 찾아왔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어쩐 일이니? 하셨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정리 끝났어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었고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있었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야 숨이 쉬어져 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갈등, 상처, 눈물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그 안엔 손수 만든 브로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이건 네가 우리 집을 지켜준 증표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이제야 사이다다. 그날 이후 시댁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예전엔 말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웃음이 있고 태무 대화가 있고 따뜻한 눈빛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자주 웃으셨고 시아버지는 식사 중에 농담도 하셨어요. 남편은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았어요. 그 평화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짜 평화였어요. 동서가 떠난 자리는 처음엔 허전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정리됐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아이를 탓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이제는 각자 길을 가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처럼 우리 가족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더 성숙해졌어요. 예전엔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 마지 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와도 더 자주 마음을 나눴고 시어머니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걸 맡기셨어요. 이제는 네가 우리 집의 중심이야 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상처받을까봐 조심했고 눈치를 받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단해졌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솔직함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 변화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예전엔 늘 긴장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웃게 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랑 있으면 진짜 가족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일기를 썼어요.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외부인이 아니다. 나는 이 가족의 일부다. 그 글을 쓰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가족을 지킬 거야.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아팠고? 왜 그렇게 복잡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저는 조용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 동서도 그랬어요.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고, 중심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넌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갈망이 왜곡되면 상처가 되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그 상처를 껴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다시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처음엔 저도 상처받았고 분노했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멈춰서 생각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아플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야. 피보다 마음이 더 깊을 때가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 집에 피로 연결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됐어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화도 나고 속상하고 지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가족 안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이 모든 순간들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게 혹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시댁에서 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동서랑 갈등이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알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이 때론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럴 땐 꼭 말해야 해요. 상처를 숨기면 더 깊어지니까요. 그 말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저에게 또 다른 힘을 줬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누군가는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언니 이야기 듣고 저도 용기 냈어요. 저도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를 잃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또 하나의 연결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거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감사였고 감동이었고 연결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눌 거야.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오해였고 그 오해는 갈등이 되었고 갈등은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문이 되었죠. 동서의 휴대폰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꺼지지 않은 녹음 파일, 몰래 찍힌 사진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흔들었고 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단단해졌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상처는 아팠지만 그 아픔을 마주한 덕분에 저는 더 깊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던 감정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던 말들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내며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라면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지금 상처받은 채 혼자 울고 있다면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이 이 이야기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꼭 들려주세요.